정말 저 제목이요. 가슴 아픕니다. 진짜로.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여성.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 휴대폰 왜 버리셨나요? 동기가 뭔가요? 유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반성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영장 심사 때 무슨 말씀 주로 하셨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족분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반성은 하고 계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안 해줘요? 김유진 아나운서, 저 진짜 이런 말하면 짐승이 화난다 그랬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저 인면수심의 범죄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저희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 누굽니까? 왜냐하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김병찬이고요. 나이는 86년생으로 만 35세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자신의 접근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모습인데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또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씨는 현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발적인 범죄라고요? 우발적 살인이라고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 5번이나 신고됐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실제로 참변이 벌어진 19일과 가까운 시기에 4건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아하.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임시 숙소 제공하고 귀가시 동행을 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던 것이고 아하. 이 가해자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부터 신상의 모든 걸 속였다는 거예요. 뭐 직업, 학력 다 거짓말이었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때부터 수시로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면서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범행이 있기 전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하니 이 여성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 유족들의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언니가 수차례 신고도 하고 다 했는데 증거를 같이 있을 때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언니가 이제 카톡으로 보낸 게 있는데 그러면 답답함도 토로했고 그리고 언니한테 이게 어떤 경찰은 이제 이게 협박이 맞냐 진짜 협박 당한 게 맞냐고도 물어봤다고 저희 언니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도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희에게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경찰이 100번 양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치지만 협박당한 게 맞아요? 재차 묻고 또 묻고 이러면 어떻게 이 피해 여성이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피해서 주거지까지 부산에 서울로 옮겼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이 피해자 주소를 찾아와서 카드키를 훔쳐서 집에 들어와 있는 적도 있었고요. 어머 세상에. 거기다가 심지어
뭐 차량에서 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산에 서울까지 왔는데 찾았는데 얼마나 놀라고 어머.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사실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니까 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접근하지 마라. 경고만 주고 돌려보내면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이 그 김병찬이라는 사람이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범행 당일날도 돌아가 보면 정말 아쉬웠던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한 500m 정도 차이가 나는 저동에 있었는데 명동 쪽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야 스마트워치의 반경 범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처음 신고받고 원래 이런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자 같은 경우 코드 제로를 발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공조가 돼서 양쪽 경찰서에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요? 처음엔 또 코드 원 발령하고 갔다가 두 번째 신고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코드 제로로 변경을 해서 어쨌건 늦게 도달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보세요. 그 상황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저 범행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지난 19일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워치가 호출된 게 11시 29분이에요. 그런데 3분 뒤에 경찰이 엉뚱한 곳에 가요. 이 사이에 범행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유족의 얘기 들으셨죠?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피해 여성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면 가족분들과 SNS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희생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피해자 동생에 따르면 언니가 이제 평소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힘겨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 녹취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임시보호소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지금 가해자가 회사 앞에 찾아왔다.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지금 같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은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지금 같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일일이 다 출동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피해자는 지금 여러 번 신고를 해서 임시보호소에까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찾아온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유족 측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유족 측도 아니 위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그 정신에 어떻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얘기는 또 좀 달라요. 네.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2 신고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한 적이 없고 내용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피해 여성과 유족 측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는 없다고 지금 경찰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없는데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기가 찹니다. 앞서 자막도 나갔지만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이 그 몹쓸 남성과 같이 있을 때 자, 내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그 신고 당시에 112 신고된 그 녹음 파일을 전체 확인해 봤는데 정확하게 이 워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족 측과 그 피해자가 느꼈던 건 거의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는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피해자가 지금 같이 있느냐? 아, 지금은 지금 바깥으로 이동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경찰도 이제 출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경찰은 그날 밤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같이 와서 집까지 동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거 물론 경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피해자가 느꼈던 경찰에 대한 감정은 그랬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아니, 수 있는 거죠. 전혜연 평론가님, 이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해왔던 경찰은 그러면 무슨 뭐 경찰 초년병이에요? 아니면 뭐 베테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베테랑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현장에서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피해자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베스트 피해자 담당 경찰관, 즉 이 분야에서 최고로 뽑혀서요.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뽑혔던 3명 중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경찰서가 서울 중부경찰서인데요. 이 경찰서장이 경찰청에서 여성 대상 범죄 수사 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이제 경찰 담당할 때도 보면 이런 분야의 담당 과장을 할 정도이면 정말 전문가이거든요. 매뉴얼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법적인 체계를 더 보완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인력 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최우수이지만 정말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피의자 김병찬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족 측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황들을 보면 김 씨 본인의 주장과 달리 좀 계획적으로 범죄를 좀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행 하루 전날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뒤에 한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범행 후에는 이 지하철 안에 있는 화장실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라고 해서 와이파이나 이런 3G 등 이런 통신을 차단하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악마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뻔히 우발적이라고 지금 저 입에서 나온다고 저기 말입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최근에 이 사건 말고도요, 경찰을 못 믿겠다 하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서 위층 주민이 내려와서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경은 현장을 이탈하고 밑에 있었던 20년 차 베테랑 경위는 올라오다 같이 내려갔던 일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테이저건까지 있었는데 왜 안 썼느냐. 그리고 밑에 그 경위는 20년 차 베테랑으로 권총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맞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테이저건 써본 적도 없다. 그런 경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에서도 사실 코드 제로 발령해야 될 걸 코드 1에서 공조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이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그 훈련, 특별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 2년 사이 임용된 시인경찰 1620명에 관련해서 이제 신고받고 출동하고 경찰관 공조 어떻게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격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다시 이제 철저하게 훈련한다고 하는데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기가 찬 줄 아십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경찰들이요, 테이저건 훈련을 10명 중 1명꼴로만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테이저건을 발사하게 되면 이 건전지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비용이 건당 4만 원이랍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훈련도 최소화한다는 겁니까?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이 이 지경입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